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초복인 오늘 우리 지역에도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상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특히 상주와 의성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입니다. 많은 비에 집안이 약해진 곳이 있을 텐데요. 산사태나 낙석, 축대 붕괴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연일 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가며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간당 강수량 50mm와 3시간 강수량 90mm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아무쪼록 비 피해 없게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닥터 헬기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김권 센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보복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또 수사기관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등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신상 공개 제도의 법적인 근거, 또 문제점,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혹시 아십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한 유튜버가 피고인 인적사항 공개해서 또 논란이 커진 적도 있는데요. 예. 일단 피의자의 신상 공개란 거는 범죄 혐의자가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공개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예.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판결이 확정이 될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요. 이와는 또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확정 판결에서 공개하는 거고 예. 이제 여론에 의해서 문제되는 거는 판결 기소되기 전에 이제 피의자 공개에 관련된 거고요. 예. 그리고 성범죄자 인적사항 이 공개 경우는 제한된 사람에게 고지되고 공개되는 것도 인터넷 상에서 조회 가능하다는 점 차이가 있고. 이게 그 제한된 사람에게 고지된다는 게 혹시 그 사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만 그렇죠. 고지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피의자 신상 공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바는 시기적으로 판결 확정이 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네. 그리고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특성이 일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판결이 확정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되기 전에 나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현재까지 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요. 항상 이게 좀 충돌되는 면이 항상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회에 이 제도 연역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온 1998년 이제 그
분기점이고요. 예. 또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만들어진 2010년 4월 15일이 또 한 분기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분기점을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98년과 2010년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분기점. 예. 일단 예전에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전두환 너트우 시절 뭐 이럴 때는 네. 그냥 이래 뭐 심하다 싶으면 언론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예, 그때도 뭐 다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수사기관이 적절히 알아서 언론에게 브리핑하고 이게 보도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규정은 없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아까 드린 이제 1998년 7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96나 17257 판결인데요. 예. 예. 요거 사실관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갑과 을이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예. 이 저쪽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이제 죽이고 내 재산을 가질 목적으로 막 제3자 감금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장을 낸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수사하다 보니 맞다 싶어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이 사건을 브리핑해서 했고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한 사안입니다. 예. 그 뒤에 또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피고소인이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아이고, 겁니다. 결국은 무죄. 예, 그래서 아니 난 무죄인데 내 이름까지 다 보도하고 알려준 국가나 언론기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인데요. 당연히 손해배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툰 게 국가 입장 당시로서는 이게 중대 사안이었고 범행을 범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등의 사유로 또 항변했고 예. 또 언론기관도 공적인 이유인데 어떻게 보도 안 하냐 이렇게 항변했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래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 이 피고소인이 뭐 예를 들어 유명인은 공적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너무 나아갔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이런 취지로 했죠. 최종 판결 손해배상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명 관련 보도를 할 땐 그만큼 이런 요건이 좀 붙어서 좀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는. 예. 근데 98년 뒤에도 이제 관련 법률은 없었는데 수사기관과 언론의 판단에 의해서 흉악 범죄자가 공개되거나 안 하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런 이제 계속 상황이 지속되니까 언제는 실명 얼굴 공개하고 언제는 공개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왜 이번엔 공개 안 하느냐, 왜 또 저 사람은 공개하고 이렇게 좀 형평성이라든지 중대성 두고 많이 비판이 누적돼 왔는데 예. 이렇게 되다가 이제 2010년 4월 15일이죠. 그 월드컵하기 2년 아니다. 12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네, 예. 2010년 4월 15일 마침내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입법화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2010년에 입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인데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요 두 가지입니다.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 그렇죠. 관한 특례법. 예, 그래서 이 두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고 표현만 약간 다른데요. 예.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펴보면 제8조 2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제목의 법조항을 이제 만들어두고 있는데 예. 제1항에서 이게 중요한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예. 다음에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러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예. 말씀드리면 주체는 검사, 사법경찰관이고 예. 그다음에 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점. 예. 네 가지 요건 다 갖춰도 공개할지 말지는 재량이다. 요점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네. 요거를 일단 갖춰야만 한다. 요게 꼭 필요 조건이고 네. 그리고 나서도 할지 말지는 또 거기 가서 그렇죠. 또 판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보면 좀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제 범죄 사건일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네 번째는 청소년이 아니고 요런 네 가지인데요. 예. 여기서 살펴보시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요건이 있는데 예. 예. 뭐가 중대한 피해인지 뭐가 잔인한지 참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략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거 중대하다, 예. 이거 뭐 잔인하다 알기는 알아요. 알지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법적으로 칼처럼 자르자면 주관적이다. 그렇죠. 추상적 주관적 불명확 개념인데요. 예. 그리고 제3호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웬만한 사건은 국민이 알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공개되면은 피의자나 일반적으로 재범 방지가 되고 예방 효과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해 또 이 정도냐. 국민이 얼마나 알고 싶어야 될까요?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조항이 조건이 있어서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조건 다 충족되면 의무적 공개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판단하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알아서 예, 근데- 재량껏 판단한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렇죠. 그 현재 좀 애매하네요. 경찰에서는 이제 정부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 7명의 위원들이 이제 심의해서 이제 하면 거기 따라서 하는데요. 뭐 한 명 그게 7명이 모인다고 명확해지겠습니까? 그런 불명확성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어떤 사건 이래서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좀 슬픈 현실은 유명한 사건이고 언론에 보도되면 공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이건 다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본인의 피해를 언론과 SNS에 알리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제 피의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현실상으로. 그래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은 예. 피해자가 어떻게 불복하려도 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겁니다. 아, 피해자가. 예. 아, 피해자가 저 가해자 좀 공개해 주세요 하고 불복할 수가 없다. 한 번 결정이 청구권도 없고 불복권도 없습니다. 아, 그런 건. 한 번 결정되면 끝, 거기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떤 뭐 개선 방안 어떻게 고쳐져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조항도 불명확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피의자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뭐 소송을 내듯이 딱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그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예. 이걸 이제 일종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봐서 항고 등 법원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수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이제 불복 절차의 신설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비교적 뭐 오래 질질 끌지 않고 그렇죠. 바로 뭐 며칠 내에 판단이 돼야 되니까 마치 뭐 저기 가처분 신청하듯이 그렇게 가처분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죠. 구속영장 검사가 청구하면 이제 바로. 빨리 내줍니다. 예. 그래서 둘째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피의자의 공개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아, 검사와 경찰관이 사법결정관 하니까. 때문입니다. 예. 그에 대한 그래서 이 사익과 공익의 판단,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관해는 사실 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집니다. 그렇죠.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중대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이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 영역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 판례가 누적되고 공개되어서 학계 언론 여론의 비판을 통해서 불확정 개념 점점 더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셋째는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법조항 딱 2개 일임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제도의 사회적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그렇게 조문 2개가 맡겨놓지 말고 이제 단일의 법률, 즉 피의자 인사 얼굴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조문을 세밀히 만들고 해서 그렇죠.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고 또 관련 불복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사실 이게 사법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행정재판도 처음에는 행정재판이 없었습니다. 상권분배 원리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터치를 못하다 점점 이제 사법이 개입해서 행정재판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피의자의 신상 공개라는 문제도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그냥 놔둬버리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법 통제 영역으로 우리가 행정 소송하듯이 만드는 게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국민적 여망과 피해자의 구제 등에도 맞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사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게 이런 피의자의 언론 공개를 두고 계속 논란이 수십 년째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이 사실 그때 2010년에 있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할 필요가 있구나. 법률이 있으면 또 문제가 계속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련해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오래되었고 이 정도 되었으면 좀 제대로
법률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한 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국회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보다 좀 더 명확하고 또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입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안영진 변호사의 그리고 주장입니다. 사법 통제를 해야 된다. 법원의 영역으로 좀 격상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알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유메프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오나라와 시작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나부터 5초만. 우회전할 땐 5초만. 주의를 살펴주세요. 배송 전에 5초만. 헬멧부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응급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도입됐죠. 경북 닥터 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낸 응급 환자 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김권 센터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권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경북 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김건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아닙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닥터 헬기가 무엇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아, 예. 닥터 헬기의 공식 명칭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입니다. 네. 즉 전문적인 응급의료 장비가 장착된 전용 헬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직접 탑승하여 응급 환자를 기내에서부터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하면서 응급의료 기관까지 신속하게 항공으로 이송하는 환자에게 날아가는 응급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응급환자 치료에 있어서 상황 발생 후 1시간 이내, 즉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닥터 헬기는 경북 지역의 경우 15분에서 25분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서 중증 응급환자의 수생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간혹 소방헬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둘 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 의사의 동승 여부입니다. 소방헬기는 소방본부의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 발생 시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의사가 헬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닥터 헬기는 병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 발생 시 병원 내 의사와 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헬기에 탑승하여 즉시 환자에게 날아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헬기로 이송 중에도 환자가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닥터 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다. 한마디로 환자에게 날아가는 응급실이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료 장비들 대부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헬기 안에도. 예,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 예. 자,
경북 닥터 헬기가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권 센터장께서는 그 10년째 지금 닥터 헬기에 탑승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1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13년 6월에 안동에 왔는데 예. 벌써 10년이 됐네요. 경북 닥터헬기는 13년 7월 4일부터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닥터헬기는 2011년에 전남과 인천에 처음 배치되고 우리 경북과 강원도가 전국에 세 번째로 함께 출범했습니다. 예. 섬 지역이 많은 전남, 인천과 달리 산악 지역이 많은 경북에 출동 사례가 많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실제 운영 결과 가장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떤 날은 하루에 6번이나 출동한 날도 있고 한 번 출동에 2명의 환자를 동시에 이송한 적도 7차례나 있었습니다. 아, 하루에 6번이나 출동한 날도 있었다고요? 그 응급 헬기는 지금 한 대인 거죠? 예, 지금 한 대 계속 이제 출동을 한 거군요. 갔다 왔다 네네. 갔다 왔다. 네네. 와, 예.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네. 많은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중증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는군요. 지난 10년간 뭐 여러 상황 정말 네. 아주 긴박한 그런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요? 예, 예. 헬기로 이송하는 환자분들 대다수는 긴박하고 극적인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포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하복부에 철근이 관통해서 출혈이 많고 장기 손상이 예상돼 매우 위급한 중증 외상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예. 포항 인근 병원까지는 육로로 한 50여 분 소요되고 추락으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이기 때문에 119 대원이 경북 권역외상센터인 안동병원에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출동 요청했습니다. 저희 닥터헬기가 당시 20여 분 만에 현장으로 날아가서 대량 출혈 위험성으로 몸에 박힌 철근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헬기로 이송했고 이분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살았어요? 네네네. 하복부가 하복부를 관통을 했다고요, 아예? 예, 관통을 해왔고, 이거를 현장에서 제거를 하거나 그러면 대량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심히 하면서 이송을 해서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환자 생존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와, 대단하네요. 혹시 우리 김권 센터장님 그 드라마 김사부 보셨나요, 혹시? 김사부 보진 못했는데 얘기는 보진 못하셨어요. 거기 드라마에 이게 나왔거든요. 철근이 왜 손을 관통해서 수술을 받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손 관통한 거야 어떻게 생명에 지장은 없겠지만 하복부를 관통했는데도 이게 치료가 됐군요. 예, 다행히 잘 치료가 돼서. 예. 그러니까 이송하실 때 보면은 헬기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종종 환자가. 예,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예. 그럴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사건 한마디로 못 하시겠죠. 몇 시간 걸리시겠죠. 별의별 사건을 다 겪으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철근이 몸을 관통한 이런 경우 말씀을 해주셨고 닥터 헬기가 그동안 어떻게 활약을 해왔는지 또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운영 성과 2013년 7월 4일 저희가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033회 출동했습니다. 10년 동안 총 3,000번 넘게. 예. 하루에 한 번 꼴이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입니다. 운항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거의 운항되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00회 이상 임무 수행은 우리나라 8대 닥터 헬기 중 최초였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총 3,033회 출동했고 2,856회 임무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76회는 운항 도중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출동을 요청한 환자분의 상태가
변하는 등의 이유로 환자 날아가는 도중에 현장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임무 중단하고 회항한 경우가 176회 정도 있었습니다. 예. 이송 지역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경북 전역으로 출동했고요. 예. 뭐 주변의 영주, 문경, 봉화, 울진, 청송, 영양, 의성 등등의 출동이 많았고 예. 그 외에도 포항이나 성주, 청도, 칠곡, 영천, 김천 지역으로도 출동했습니다. 예. 더러는 경북과 경계를 이루는 충북이나 강원 지역에서도 요청해서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혹시 네. 충북에도 이 닥터 헬기가 있나요? 충청북도는 없고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남도는 있고 강원도도 예. 있고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강원도도 요청해올 경우가 있군요. 예. 충북에는 헬기가 없어서. 이때도 또 출동을 할 수가 있고. 예. 네네. 예. 그리고 보통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산악 지형도 많고, 네네. 차로 가면 또 오래 걸리는 지형도 많아서 이 닥터 헬기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할 텐데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소요 시간을 분석해 보면 예. 평균 19분 13초가 걸렸습니다. 19분 출동 이후 13초. 현장 도착까지. 예. 네. 주변에 북부권은 10에서 15분이면 도착해서 시작됐고요. 예. 울진 포항 지역은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평균 25분 오래 걸린다고 해도 평균 25분 정도면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꽤 나나 보네요. 닥터 헬기가. 예. 굉장히 빨리 도착하네요. 예, 시속 200km 이상이니까요. 2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군요. 직진 거리로. 예.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먼 지역도 뭐 25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 네. 자, 닥터 헬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되고 또 우리가 닥터 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송한 환자의 유형을 보면 골절, 출혈 등의 중증 외상 환자가 25.6%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응급 뇌질환,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가 22.4% 정도. 그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환자가 한 15% 정도 가량 됩니다. 그 외에 그 밖에 기타 중증 응급 환자들을 이송 치료하였고 출동 절차를 보면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의사나 119 구급대원 또는 닥터 헬기 출동 요청자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 종사자나 경찰 등이 닥터 헬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은 이송 교육을 요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닥터 헬기는 경북 도내 곳곳에 지정된 전용 착륙장 또는 인계점이라고 해서 지정된 장소에 착륙해서 환자를 인계받은 후에 병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각각의 이제 곳곳에 지정된 전용 착륙장이 있군요. 인계점. 여기 이제 가서 환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헬기가 오면 이제 이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자, 그 헬기 안은 아무래도 좀 협소하고 또 계속 뭐 움직이고 뭐 바람에 좀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조치하는데도 치료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닥터 헬기 안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 헬기는 실내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근데 환자 목숨,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 놓아져 있습니다. 헬기 안에서. 그래서 헬기 안에서는 뭐 기내용 패드 및 인공호흡기, 뭐 응급 초음파기, 심전도기, 환자 활력 징후 측정 모니터 등의 응급 장비와 필수적인 응급 의약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의료진이 탑승해서 제세동이나 심폐수행술, 기계호흡, 뭐 기관절개술, 흉관삭관술, 정맥로 확보, 그리고 전문 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헬기 이송 중에 안동병원과 교신에서 환자가 병원에 도착 즉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응급 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급실에서 하는 응급 조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거기서 뭐 당연히 뭐 수술 같은 응급 수술 같은 거는 좀 힘들겠고 그러니까 예, 좀 응급실에는 있는데 응급 조치할 네. 수 있는 장치가 네. 있는데 혹시 닥터 헬기에는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중요한데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에는 네. 있는데 닥터 헬기에는 닥터 헬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아쉬운 점. 뭐 저희가 이송 시간이 처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에서 15분, 뭐 길게는 25분이라서 그 사이에서 응급처치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뭐 그 이후의 과정은 응급실에서 수행해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아직은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환자 상태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수술이 좀 힘들겠다. 정말 중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저 서울 수도권으로도 이렇게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끔? 그렇게는 하고는 있진 않고요.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와서 응급처치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헬기로 헬기끼리 랑데뷰라고 해서 헬기끼리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헬기와 연계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이송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한데요. 그 외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닥터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 헬기를 이용하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들겠다. 수백만 원은 들겠다. 최소. 이런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환자 부담금이 그 이용 요금이 있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 출범 초기에 헬기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해프닝도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출동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액. 전액 무료예요, 전액? 예, 전액 무료고, 그래요. 정부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액 무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모두 이제 정부 지원으로 무료라는 거 이용요금은. 자, 마지막으로 닥터 헬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굳이 어려운 점을 말하자면 민원에 대한 걱정인데요. 민원. 어떤 민원이 있죠? 요즘에는 닥터 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커지면서 거의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헬기 소음 민원으로 전국 닥터 헬기 운영기관이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작물을 햇볕에 말리느라 인계점에 헬기가 내려앉은 인계점에 농작물을 깔아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고추 말리고 이런 분들. 근데 요즘에 도와 지자체 보건소 협조로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닥터 헬기는 응급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간혹 닥터 헬기를 민간 앰뷸런스처럼 오해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지로 이송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 운영 목적에 벗어나는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김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로시 사무총장, IAEA 사무총장 방한이 남긴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그로시 사무총장의 동선을 좀 따라가 보죠. 자, 방한하기 전에 일본 먼저 들러서 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죠?
그렇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NHK 일본 언론은 안전성 평가를 담은 포괄 보고서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이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이 포괄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한 IAEA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대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하야시 외무상이 이야기했고요.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2년 이상 걸려 정리한 이 오염수, 그러니까 처리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쿵짝이 잘 맞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처리수라는 공식 명칭을 쓰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오염수라고 쓰는 거고요. 정부가 이제 오염수라고 쓰지 말고 처리수로 써도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했고요. 우리 정부도요? 네. 처리수를 써도 된다 이렇게.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방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 일단 김포공항에서부터 곤혹을 많이 치렀죠. 그렇습니다. 거센 시위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귀빈실에서 이어진 1층 출구 앞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로 막았고요. 그로시 고홈, 해양 투기 반대한다. 그로시 한국에 떠나라. 고 외치면서 경찰들과 몸싸움 벌였고 결국 밤 10시 47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한 2시간가량 나오지 못했어요. 0시 50분쯤 되어서야 시위대와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김포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대기하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군요. 예. 사실 외교사절이 우리나라를 찾자마자 항의 시위에 가로막힌 건 이건 뭐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하야시 외무상과 그로시 사무총장의 하야시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처리수의 해양 방출의 안정성에 대해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성 있게 국제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위대한테까지 알려진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아마 시위대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IAEA에는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럼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방한반대 항의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려 한다라고 시위대들은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로시는 이후 한국에서의 일정 꿋꿋하게 다 소화했고 특히 박진 외무장관 그리고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났죠. 예. 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논조는 바뀌지 않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네, 특이한 내용도 없고 또 박진희 외무부 장관 만나기 전에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도 오염수 계획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내 과학적 기술 검토를 했는데 그냥 똑같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그냥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 하면서 맞다. 별 이행 없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로시 사무총장은 계획대로 진행된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자, 이번 면담에서 민당 측에서는 위성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14일째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는 우원식 의원, 그 양이원영, 이재정 의원, 이소영 원내대변인, 한병세 원자력 안전연구소장, 송기호 변호사 참석을 했어요. 그 IAEA 측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다른 사람들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54분 동안 공개 면담하고요. 39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중에 밝힙니다. 비공개 면담 때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해양 방류 외에 검토되고 있는 이 나머지 4가지, 모두 5가지죠. 이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자 이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접국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검증이 제공될 때까지
해양 방류를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청하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요청했고 세 번째가 세계보건기구처럼 WHO요. 보건, 환경,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인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검증하자. 이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이게? 그로시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 검토하자라는 제안 첫 번째 거, 우리 해양 방류 일정 검증될 때까지 연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회피. 이 보도에 나오는 건 회피로 나와요. 대답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건환경, 인권국제기구 IAEA에 포함된 새로운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승용 원내대변인 나중에 얘기하는데 다양한 질문 던졌는데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렇네요. 그 종합해 보면은 그 해양 방류 재검토, 다른 대안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본이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한 셈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생태계 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만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것만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곤란한 질문은 다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평소 지로는 또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절차와 기능 등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이제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 같은 건 답변하지 않고 우리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도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계속 반복 되풀이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 결정이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왜 우리나라 언론과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이 비판 목소리 나오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 한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기자 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2차례 실시하고 최소한 4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체 언론사 대상으로 기자회견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 남짓한 언론사들만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5개 언론사 별도 인터뷰만 진행했어요. 5개 언론, 이거 다 뭐 보수 언론이겠군요. 그렇겠죠. 그렇죠. 경영하고 인터뷰만 했다. 아니 충분한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왔다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리고 자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앞에 괄호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 정치적 결정을 IAEA가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원자력 안전조치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땐 그건 맞지 않다라고 말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하 매설이라든지 수소 방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논의됐지만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했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건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 접근이라고 기존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정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5개 언론만 뽑아서 인터뷰한 거 이건 그 그로시 총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과학성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 하더라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보고서 전달하는 이벤트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두고 오염수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적어도 과학적인 발표를 하고 국민들 설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언론하고 동료 다른 전문가들하고 나와서
까다롭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견뎌내면서 답변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5개 언론사 딱 골라서 인터뷰하고 딱 떠나는 거는 곤란한 질문은 답변 안 할 거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내용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빈 껍데기 방안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국민들 또 화나게 한 게 이번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난 마실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쪽 이렇게 서로 짰나 봐요. 물 마실 수 있다. 응? 수영할 수 있다. 물 마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수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일보의 인터뷰에서는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평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과학이 아니라 평판이다. 평판이다. 어민들이 걱정하는 게. 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원자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꼭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마 뭐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와 IAEA와의 100만 유로 매수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 뇌물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 일단 이제 여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언론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예. 예. 자, 시민언론 더 탐사가 제보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유로의 뇌물을 받았고 보고서 내용을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으로 보인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작성 당시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웠다라는 중국 전문가 리우선린 연구원의 폭로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도쿄신문이 지난 8일 보도를 통해서 일본 신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IAEA에 거액의 분담금과 거출금을 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IAEA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이 보증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일본의 도쿄신문이? 예, 도쿄신문이요. 이 신문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정부가 IAEA에 낸 기여금은 63억엔, 약 578억 원이고요, 하나로. 올해는 지금 확인된 것이 8억 4천만 엔. 제가 하나 더 해봤거든요. 한 77억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냈다라고 해요. 올해는. 자,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하야시 요시마사 그 외무장관에게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IAEA의 큰 기여국이다.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일본이 IAEA 거액의 분담금과 거출금을 내고 있기에 IAEA는 일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나온 보고서 과연 중립적이냐. 도쿄신문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박구현 국무조정 제1차장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팩트체크를 했고 어떤 근거로 가짜뉴스랑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거는 없다. 근거 없이 가짜뉴스. 저탐사의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판단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오로지 일본 정부가 가짜뉴스임을 확인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자, 그럼 저는 박구현 국무조정 1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100만 유로 가짜 뉴스, 매수 혐의 가짜 뉴스가 어떤 경로와 어떤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십시오. 그거 묻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명확하게 해소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